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42만 3784표, 41.08%를 얻으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됐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4.03%의 표를 얻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1.41%를 최종 득표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북한의 핵실험 의지 표명 보도가 나온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7% 하락한 2975.7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0% 내린 2396.9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나스닥 지수는 0.29% 오른 6120.59로 장을 마치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가 하락했습니다. 지난 3월 말 미국의 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의 의회 상정 실패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자영업연맹은 4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전월 104.7에서 104.5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104.5였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세일 오일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감산 합의 연장 기대감을 눌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6월물은 전 거래일보다 1.2% 밀린 배럴당 45달러 8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오늘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모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위대한 국민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예, 탄핵 국면을 거쳐 탄생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41%라는 안정적인 득표율로 1강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마디로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용한 선거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1%란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후보자가 15명이었고 그중에서 유력 후보만도 일반 5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고요. 특히 2등과의 차이가 거의 20%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뭐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시시비비나 투개표, 계획 부정 이런 시비에도 휘말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그 대통령 공백, 지도자 공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있었고 특히 외교적으로도 외국 국가 원수들이 한국을 빼고 일본과 중국하고만 북한 문제를 상담하는 등 코리아 패싱 현상까지도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일단 해소됐다. 그러면서 정권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의 해소다라는 측면에서도 일단 호재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한국당의 그 약진도 상당히 두드러진데요. 24%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머지 당들이 대부분 탄핵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었던 거로 보면 유승민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라든지 이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여론 구성비가 80대 20 또는 75대 25쯤 됐는데 그 구도 그대로 나왔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또 가장 그 소망스러운 것은 세대별로 지역별로 어떤 그 큰 차이가 없었다. 표가 골고루 나왔다. 특히 우리 그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제가 상당히 완화됐다. 물론 대구 지방 같은 데서는 한국당 지지가 여전히 그 압도적 다수이긴 했습니다만은 18대 대선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어서 자 우리도 이제 지역 감정의 벽을 넘어설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한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5구 장미 대선에 대한 총평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번 대선은요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다음 날인 바로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 9년 만에 진보 정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이 지향하던 경제 정책과는 달리 많은 차이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이번 정권 교체로 해서 적폐 청산에서 어떤 부정부패 다시 세우기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시스템 정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감히 말씀 올리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올 수도 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게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돈다라는 이런 그 설로 바뀌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변화인데요. 우리 경제 정책이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이른바 시장주의, 아담 스미스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로 맡기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케인즈식 경제를 하겠다.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아담 스미스의 정면으로 반대한 경제학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1929년에 미국 경제가 대공황으로 거의 파탄 지경에 생겼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을 다시 일으키고 오늘날 미국 경제의 저력과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바로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당시에 케인즈 경제학을 택한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문재인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케인즈의 경제 사상을 따르겠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진보라고 그러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IMF 상황에서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진보적 정책을 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것을 수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진보적
경제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약에서도 국민 성장 경제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어요. 학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국민 성장 경제라는 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 경제 참모들의 뜻은 그 소득이 경제적 과실이 국민들한테 좀 돌아가서 그 국민들이 소비를 늘림으로써 다시 한번 경제를 일으키자 하는 그 선순환을 만들자 하는 소비 확대형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 경제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이 실패했을 때는 정부가 좀 더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패한 시장 기능을 대신해서 정부 주도로 경제를 꾸려가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19대 대선의 가장 큰 이 변환점 중에 하나는 경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를테면 재벌 개혁 정책, 성장 정책, 분배 정책 이런 것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준비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9년 만에 탄생한 진보 정권, 경제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문재인 당선자가 이끄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시죠, 박사님. 예, 공약을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을 중심으로 보면 8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일자리 늘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를 늘리겠다고 했죠. 물론 그중에 공무원은 17만 개고 나머지는 공기업을 통한 그 일자리 확대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좀 술렁이고 있어요.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좀 너무 그 꿈이 큰 게 아닌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는 싶겠지만은 재원 조달에 관한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공무원 그렇게 많이 뽑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 현재 52시간으로 이제 줄였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개인의 삶을 보장하자는 측면 하나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시간이 줄어들으니까 그 시간에 일할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계에서는 가장 주목할 정책은 역시 재벌개혁 정책입니다. 순환 출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해버리겠다. 또 경제 민주화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사실 박근혜 정부도 경제 공약상에는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 경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재벌들의 경우는 조금 혼란을 좀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PER 지수, 우리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게 좀 낮잖아요.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선진국보다도 좀 낮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월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라고들 지적을 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갑자기 망하면 같이 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에 풀베팅을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점이 있는데 재벌 개혁을 제대로 잘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없애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재벌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재벌들과의 충돌 이런 것들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또 있을 것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이 공수처의 신설.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래서 공직자 수사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공직자 수사 비리처에서 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구분, 이것도 혁명적으로 어떤 그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 노인 70%에서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30만 원씩 주겠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전부 공교육을 하겠다. 그다음에 자사고를 폐지하겠다. 특목고 중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폐지하겠다. 이런 것도 교육 환경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보호, 중소기업부를 벤처부, 중소벤처부로 확대 발전하는 것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큰 변화가 일단 예고돼. 이것이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은 추진은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문재인 당선자의 특히 이번 경제 공약, 정책들은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는 누가 적임자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의견 여쭤볼게요. 예, 그 문재인 후보 측근에 이른바 대선 캠프 쪽에 들어간 경제학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줄잡아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뭐 경제학자 집단이 이른바 폴리패스라고 하는 정치적 관심이 높고 정치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대학 교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4사람이 주목이 많이 되고 있죠. 첫 번째가 조윤재란 분입니다. 조윤재란 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도 그 청와대 비서관을 했었죠. 현재 지금 서강대 교수이기도 하고요. 유난히 서강대 출신 교수들이 폴리패스가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또 다른 서강대 교수인 김광두 교수.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 출신이에요. 줄푸세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줄푸세. 줄이고 풀고 세우자. 이것이 보수 경제학의 핵심인데 이것을 만든 분이에요. 김광두 교수. 그런데 김광두 교수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공약을 만들었지만 그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정책과 박근혜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김광두 교수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분은 한성대학의 김상조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평생 재벌개혁 경제학을 해온 분이에요. 지배구조를 실제적으로 재벌개혁은 김상조 교수가 많이 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경제 관료 중에서는 이용섭 국세청장도 했고 교통부 장관을 했던 이런 분들 4인방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적임자가 누구냐고 여쭈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올린다면, 그 경제의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은 만든 사람대로 또 실제적으로 이 난제를 잘 풀어갈 사람들은 또 실무자 그룹에서는 또 균형 있게 조화롭게 기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기를 사상적으로 경제 사상적으로 도와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팀만으로 경제팀을 구성해 간다면 또 다른 부작용과 시장의 또 큰 저항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장을 알면서도 또 문재인의 경제 철학, 케인즈 사상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적극 기용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당선자를 얘기할 때 노무현 정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정부 때의 그 경제 민주화 정책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사님? 예, 일단 그 취지를 다시 살릴 것으로 봅니다. 사실 경제 민주화는 뭐 노무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김종인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 있던 김종인 그 수석 출신죠. 김종인 대표도 지향했던 바이기도 하고 문재인 후보가 속해 있는 민주당의 오랜 경제적 정체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정치민주화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력을 갖자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출자한 것만큼 지분을 갖고 행세를 해서 그 경제적 어떤 약자도 보호하면서 효율을 높이자 이런 건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는 0.1% 0.몇 퍼센트 아주 소액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기업들, 재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사실상 배제가 되는 거예요. 정권시장의 그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이런 것을 이제 바로잡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인데 사실 경제민주화를 하다 보면
반재벌 정서하고 맞닿게 됩니다. 재벌들이 좀 싫어할 가능성이 있죠. 이것을 좀 확대하면 이걸 반기업 정서라 해서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반기업 정서가 아니었냐 이랬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뭐 스스로는 반기업이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반재벌이 반기업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 경제가 60년 이상 재벌 위주로 꾸려져 왔기 때문에 이런 경제민주화 정책은 시장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과학적이고 또 시장의 동조를 얻어가는 그런 어떤 정책적 어떤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탄핵 전국 속에 조계 출범한 이번 새 정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예, 일단 이제 저는 국제사회에 좀 제대로 된 시그널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동안에 한국 정부의 공백 상태에서 한국 정부를 우습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다. 나라를 들어먹는 정부다. 이렇게 식으로 홍준표 후보가 바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결코 시장을 파괴하는 그런 정책 노선이 아니다. 케인즈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 실패를 보증하는 것이지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수정 자본주의적인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국제사회에 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많은 개혁 정책들이 있는데 1929년에 미국이 무너졌을 때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런 경제를 살려달라는 그런 이 희망을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게 100 Days Contingency Program이라서 100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때 100일 계획이 처음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단임제입니다. 임기 5년밖에 안 돼요. 한 2년만 지나면 레임덱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이것을 하려면 100일 내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인수위도 없는 정부고 합니다만은 초기에 지지를 탄력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바로 저항에 바치기 때문에 결국 1, 2년 지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논의는 다 나왔던 거거든요. 속도를 좀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을 루스벨트의 100일 작전을 좀 교훈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책의 상당 부분 전 동조를 하면서도 그러나 좀 걱정되는 측면이 이 정부 재정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을 81만 명을 늘리겠다 이런데 공공 부분이 주도가 돼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 100% 찬성합니다. 네. 그러나 그 방식이 공무원 숫자 자체를 늘리면 한 번 늘어난 공무원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지나가고 나서도 계속 월급, 연금의 부담으로 와닿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시장을 파괴하지 않고 시장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부의 공권력과 정부의 공적 자금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현재 케인즈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지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케인즈 하면 잘 몰라요. 우리는 아담 스미스만 알고 있는 그런 사회 60년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적 지지 기반이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 들어와서 물가 정책을 펼 때도 물가에 관한 물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정부 주도의 경제학이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왜 필요하냐? 국민 성장 경제학이 뭐가 필요하냐? 안철수 후보는 제4차 산업 양병을 10만 명 양병설을 주장을 했어요. 저는 케인즈 경제학, 국민 성장 시대를 끌어갈 100만 양병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끌어갈도록 전 국민 경제 교육을 통한 지지
확산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체 위원 회의를 소집해서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문재인 후보를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선관위 의결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새 정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새 정부는 결국 이제 41% 지지를 받고 왔는데요. 본의 소신대로 충분히 해가되 결국은 이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현재 지금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 홍준표의 한국당이 무려 2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돼지 홍분제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국민의 한 축이 아직도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협치, 특히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지 않습니까? 현재 민주당 의석이 겨우 120석에 불과합니다. 현재 300석의 과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합종 연행을 통해서 떨어져 나간 국민당과의 합병, 합당, 연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지금 출범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 탄핵으로 해서 공백이 많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문재인 이제 대통령에게 당부드립니다. 바쁘시고 정신 없으시겠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새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41%라는 안정적인 득표율로 1강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둔 기대감에 코스피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대선 이후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예, 먼저 NH투자증권의 이창묵 리서치 본부장의 의견입니다. 코스피를 2350선의 상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 정책 수혜주의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불안 요인으로는 급격한 원화 가치 상승을 꼽았습니다. 자, 다음 의견 살펴볼까요? 한국투자증권의 윤희도 리서치 센터장의 의견이고요. 코스피 상단을 235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수 부양 관련주가 유망하겠다라고 전망했고요. 불안 요인으로는 부패 리스크를 꼽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호 리서치 센터장의 의견인데요. 대선 이후 코스피 상하단을 2150에서 2040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산업재, 운송 관련주가 유망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불안 요인으로는 미국발 수출 규제 압박을 꼽고 계십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양기인 리서치 센터장의 의견입니다. 대선 이후 코스피 상하단을 2100에서 2350선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소형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수주 위주의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계시고 불안 요인으로는 수출주 쏠림 현상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의견입니다. 변준호 리서치 센터장의 의견인데요. 코스피 상하단을 2150에서 2320선을 내다보고 있고요. 중소형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분간 대형주 위주의 랠리가 전망이 된다. 불안 요인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꼽아주셨습니다. 예, 제19대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대선 이후 주식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증시 진단 및 수혜주와 투자 전략까지 짚어볼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 내용은요. 어제 투표를 끝까지 보고 주무셨는지이네요. 어제 출구조사 결과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잠을 잤습니다. 예, 어제 오후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과반수까지는 아니었지만 많은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죠. 자,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대선 전에 있었던 며칠간의 시장, 약 일주일간의 시장이
이미 사전적으로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제 첫 번째 주식시장에서 포커스를 잡는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상 그 정부가 공백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공백 상태가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 시장의 첫 번째 심리적 안정과 반응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지난 며칠간 이루어졌고요. 신고가 그러니까 코스피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고 나서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그런 안정된 심리를 지금 반영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가장 큰 수급적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투자의 가시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가시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코너에서도 박사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실상 내용을 따져보면 정책 내용을 따져보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책만으로 봐서는 중소형주들이 대형주에 비해서 강세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바로 전 월요일 증시 흐름들을 보면 대형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중소형주들이 따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이고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의 그 기업에 대한 투명성이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투자하는데 조금 투자 환경이 클리너화됐다. 즉, 투자 가시성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증시에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단기적으로는 이미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반영이 어디까지 갈지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흐름들이 결국은 다음에 바톤을 즉 국내 투자자로 바톤을 넘기는 과정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수급 상황이 외국인에서 기관이나 개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지금 주식 투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이게 제가 너무 구어체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구어체로 말씀드리는데 예. 투자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증시에 참여해본 사람 입장으로 지난 한 15년간의 흐름들 2000년 이후의 증시에서 보면 지금처럼 국내 투자자가 주식을 홀대한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국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는 점은 반대편에 있는 즉 국내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의 투자가 적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연기금이나 이런 쪽의 사이즈는 계속 커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가 시작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수 상승폭이 앞서 뭐 이렇게 각각의 리서치 센터장들이 지금 예상을 했는데요. 예. 그 예상을 뛰어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사실은 이번 대통령은 주식 시장 입장에서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여건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냥 신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최고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수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증시는 새 정부를 마치 환영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증시는 허니문 랠리를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장미 대선에서도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인지 그동안 대통령 임기별 코스피 평균 수익률 좀 봐주십시오. 네네. 보통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오르죠. 처음에 그 1년 임기 1년 차에는 뭐 한 23%, 2년 차에는 26%까지 올랐다. 3년 차부터는 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정부는 사실은 오늘부터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전 정부, 이 정부와 가장 성격이 비슷했을 정부를 한번 따져보자면 앞선 코너에서 자꾸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때가 그 비슷한 성격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노무현 정부 때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100% 이상 올랐죠. 108% 정도가 오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하나 있고, 그다음 투자자, 유통시장에, 주식시장이라는 유통시장에 있는 투자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들은 뭐냐면, 대기업들은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가 개선이 되어서 이것이 한꺼번에, 융합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앞서 이번 대통령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보면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개선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상황도 좋아요. 그리고 경기가 어떤 상황이냐고 봤을 때 국제적으로 턴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유동성은 또 너무 많은 상황이죠. 이 유동성 많은 상황을 한마디로 일컬으면 글로벌 자금 과잉, 글로벌 투자 과잉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과잉의 시대였는데 사실 한국은 투자 과잉의 시대가 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장을 보면 아니 이렇게 오를 걸 왜 그동안 4년간 이렇게 5년간 지지부진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맛보셨던 한국 증시의 흐름이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났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과잉 투자의 시대가 이제서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들이 3박자가 딱딱 맞죠. 글로벌적으로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세계 경기 상황으로 상승 반전하는 사이클, 경기 상승의 사이클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은 그럼 어떠냐? 국내 기업들이 물론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대기업들이 집중되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그 다음에 수익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서 한국 주식시장은 절대 고평가가 아니고 저평가 상황이라는 점, 즉 산업 사이클도 좋고, 여기에서 시장 심리도 그 가시성이 확보되고 불확실성이 떨어지면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죠. 실제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VIX라고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고 일컫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24년 내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3박자, 4박자가 다 맞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미 그것을 알고 일주일 전부터 시장이 랠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새 정부 탄생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앞서서 당겨서 일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50포인트나 오르는 굉장히 큰 폭동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의 그런 장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먼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얼만큼 반영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만 반영되다가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흐름들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인데요. 그 산술적으로 보시면 이런 흐름들이 잘 맞습니다. 큰 숫자는 잘 맞아요. 그러니까 덩어리에 그 뭐랄까 변수가 많이 모여 있는 큰 숫자들은 잘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할 때 대수의 법칙 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약 1.6%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주식시장은 몇 %냐?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계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GDP 규모만큼 보통 주식시장에 가야지 일반적입니다. 자본시장이 어떤 구조를 가졌느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한국 주식시장은 GDP 기준 수준인 1.9%까지 올라가야 된다면 지금부터 약 20% 정도의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략 한 400포인트 정도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그 센터장들이 했던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게, GDP와 걸맞는 수준의 지수가 나온다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250포인트 내외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몇몇 분들 인버스 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함부로 인버스나 이런 하방 쪽으로 투자를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또 하나, 한국의 지금 박스권을 유지했던 가장 강력한 수급 세력인 롱숏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롱숏 세력들도 당분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롱숏 관련 사모펀드들도 수익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민감하게 시장 상황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선 이후 센터장들의 증시 전망에서 저희가 불안 요인들도 좀 꼽았었는데요. 향후에 원화값 상승이라든지 북핵 리스크를 꼽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곽상준 부지점장님은 굉장히 증시를 높게 보고 계신 건데 불안 요인은 없을까요? 원화 강세가 주식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리가 있나요? 원화 강세는 그동안 한국 역사적으로 원화 강세가 주식시장 약세로 이끌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이익 감소, 영업이익 감소 쪽으로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이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흐름들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면 쉽게 주식시장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또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 그러면 지금보다 북핵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반대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판단에서는 지금보다 북핵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되게 운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 차례 지금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기본적으로 안 좋은 지수상으로는 바닥 상황에서 이제 정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토양이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른 수혜주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수혜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까요? 일단 아까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때는 무조건 대형주입니다. 업종 대표주 이런 것들을 갈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정책과 그리고 공약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조금 뻔한 얘기 말고 제가 오랜만에 여기 스튜디오에 나왔으니까 예. 재미난 얘기를 하면 김진표 씨와 김상조 씨의 흐름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표 씨가 경제부총리로 거론이 되면서 갈 것이냐 과거처럼 예. 아니면 이번에 공약 사항을 다듬을 때 참여를 했던 좀 뒤늦게 참여를 했죠. 김상조 교수가 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김광두 씨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상조 교수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김상조 교수는 학자이긴 합니다만 실무적인 대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지배구조 개편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떤 정도의 포지셔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지금 일자리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우리가 이제 기업들 분석을 해보고 산업 분석해보고 이익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반도체의 완제품부터 부속품까지의 어떤 밸류 체인들, 그 다음에 자동차의 밸류 체인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모두가 대기업들의 수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납품업체들이 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막 25%, 30% 나왔다 이러면 바로 그 다음날 전화 가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에서 바로 전화 온대요. 단가 내려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근근히 연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주주나 이런 분들은 잘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익률이 되게 높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죽지 않고 살 정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월급이 늘어나나요? 월급이 쉽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삶의 질이라는 게 뻔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이 포인트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상조 교수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정이 어떤 것이냐면, 니네가 돈 버는 거를 내놔라. 이래가지고 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강제한다는 건 되게, 국가 전체주의적인 사고, 그렇게 될 확률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뭐냐면,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해줘라.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상조 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익을 덜 뺏어가는 구조로 가게 된다면 중소기업 관련 주식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업계 전문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한국이 반도체 디램,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세계의 압도적인 1등이고요. 디스플레이도 압도적인 1등인데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중간업체 중에 세계 1, 2위 기업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있느냐? 없죠.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업종에 중견업체들이 1등 업체들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그 완성품 업체들이 많은 것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익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만져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 그럼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요 체인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에 발 빠르신 분들은 재빨리 그 관련 기업들을 사게 될 거예요. 즉,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중에서 이런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나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주식시장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핵심적인 얘기를 계속했던 게 여러 차례 누적적으로 얘기하는 일자리도 결국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의 주머니를 좀 더 확충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최저 시급이나 최저 월급 같은 것들을 올려주면서, 그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인들의 지금 사실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죠. 경기가 나쁜 거는 개인들이 돈이 없어서 경기가 나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그 경기가 정확히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아요. 왜? 삼성전자 이런 기업,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단군일의 최고입니다. 예.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왜 경기가 나쁘다 그러냐면 내수기업들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내수기업이 나쁜 것은 개인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득 중심의 경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개인들이 주머니에 돈이 채워지고요. 그러면 그동안 돈 못 써서 한 맺힌 사람들의 돈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수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최근에 이미 CJ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수, 유통, 화장품 이런 쪽에 그 한국 국민들이 쓰는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환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복지 확대는 당연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기준으로 복지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 여기에 내수주들, 복지 관련 수혜주들까지 언급을 하셨는데요. 앞서서 코스피는 향후에 4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향후 시장을 위쪽으로 열어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코스닥은 좀 시원찮은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웃으려면 코스닥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원래 코스닥 시장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수급이 아직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수급 세력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이 안 가는 거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베트남 같은 데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 투자한다고 하고 라오스 같은 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 나라의 작은 기업에 함부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 못 하죠. 예. 외국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 이미 알고 뻔히 보이는 왜냐하면 그 나라 언어도 다 모르고 기업 분석이 완벽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데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자하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들이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과한 우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요. 대형주들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럼 코스닥은 언제 갈 것이냐? 국내 수급 세력들이 와야 됩니다. 그럼 국내 수급 세력들이 언제 올 것이냐? 지금은 팔기 바빠요. 펀드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왔고 그다음 수익 났고 하니까 지난 몇 년간 지친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식입니다. 궤적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일정 수준의 상승폭 이상으로 가서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면 일반인들의 러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오히려 초기가 조금
조금 지난 그런 정도 아니면 초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투자자와 기관의 투자자들이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화려한 발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대기업들은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실적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중소기업 코스닥 기업 쪽에서는 실적 좋은 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닥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좋은 놈들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가 유망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문화 콘텐츠 쪽으로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창출시키려고 할 때 많은 일자리를 지금 상황에서 할 때 이미 세워진 제조업체, 무슨 조선이라든가 철강에 거기다 돈을 쏟아부어하고 더 투자를 해서 사람 고용을 채운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동안 4대강처럼 건설업으로 고용을 채운다? 그건 이미 안 된다는 거 검증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쪽으로 정책 자금이 돈을 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새로운 신문화 사업 쪽으로 돈이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코스닥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요. 한국에서 사실 먹거리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이미 외국에서의 기술력이 한참 앞서갔어요. 그렇다면 결국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서 아마 대상승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신정부 출범에 따른 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 조언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일단 용기를 좀 가지십시오. 여전히 한국 투자자분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용적으로만 보시고 정치를 보시려면 그 정책을 따라가서 그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히려 세계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세계적인 흐름은 지금 투자 과잉의 시대입니다. 근데 한국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용기를 내시고 주식시장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용기를 내라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증시 전망, 또 수혜주, 그에 따른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